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FA50GF 출시 당시 일본 반응. 2. 한국의 다음 계획 폴란드. 3. 장기적으로 1000pc.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폴란드에 수출할 경공격기 FA50GF 캐필러의 형상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폴란드 수출 1차분 FA50GF의 품질 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FA50GF는 높은 선수금 지불 등 폴란드 측의 신속한 FA50 도입 의지에 따라 납품 간격을 메꾼다는 의미의 캐필러를 명칭으로 사용했습니다. FA50GF 기체의 색상은 전체적으로 회색 바탕의 하부는 이보다 짙은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또 한 쌍의 주날개와 수직 꼬리날개엔 폴란드를 상징하는 붉은색과 흰색 사각형 표식이 그려져 있습니다. FA50GF는 주요 기능과 무장 능력이 CA50 블로기와 유사하지만 기존 위성 미치 확인 시스템, 체계의 상용 내장형 위성 항법 장치가 적용됐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FA50GF에 이어 폴란드에 2차로 납품할 FA5PL은 폴란드 측 요구에 따라 공중급유 장비와 능동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외부 연료 탱크 300갤런, 머리 착용형 디스플레이 등 성능이 향상된 장비가 적용될 예정인데요. 무장으론 공대공 미사일 사이드와인더의 최신 버전인 AIM-9X, 타기팅 포드, 레이저 유도 폭탄 GB-12 등 공대지 능력이 추가되는데요. 카이는 초도기 2대를 시작으로 연내 FA50GF 12대 납품을 완료할 계획으로 또 2025년 11월 초도 2대를 시작으로 2028년 9월까지 FA5OP의 36대의 납품을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폴란드 측은 앞서 카이와 FA50 기종 48대 도입을 위한 4조 원대 계약을 맺었고 작년 11월까지 선수금 1조 2천억 원을 납입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복자형인 경공격기 FA50을 개조해 사冲격인 단자형 F50을 새로 제작해 미국 수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카이는 이 단자형 F50을 토대로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초음속 4.5세대 전투기 KF-21 수출형 장접을 추가해 미국해 공군이 진행 중인 고등 전술 입문기 구매 사업에 도전하게 됩니다. 제작해 미국해 공군이 진행 중인 고등 전술 입문기 구매 사업에 도전하게 됩니다. 단자형 F50은 과거에도 복좌형 FA50과 별도 제작 기획안을 세웠으나 비용 등 문제로 포기된 바 있었는데요. 카이에 따르면 현재 복좌형인 FA50의 후방석에 연료 탱크를 추가해 FA50 단자형 개발하기로 했으며 FA50 단자형은 연료 탱크 추가로 FA50 대비 작전 임무 반경이 25%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카이 측은 임무 반경 확대와 더불어 조종실 성능 개선, 항공전자 비행 지역 개선 공대공공대지, 미사일 성능 개량 수명 연장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FA50 단주화용 사업은 내년부터 2028년 개발을 목표로 진행되는데요. 카이는 FA50 단자형을 기반으로 앞으로 개발될 KF-21 보람의 수출형의 장점을 살려 미국 수출형인 FA50을 개발한다는 보관을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최종적으로 현재 개발 중인 KF-21 보람의 미국 수출형 장점을 살려 FA50 미국 수출형을 개발해 내년부터는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에 올인한다며 미국은 공군의 고등훈련기, 사업회군의 TSA 전술대체 항공기 어치신기 훈련기 등 세계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데 향후 40년 이상 기간 카이 먹거리가 저 사업들에서 나올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카이는 이들 세계 사업을 통한 퀀텀 점프로 2050년 연매출 40조 원을 달성해 세계 7위권 항공우주 전문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미 공군의 사업을 로키드 마틴과 카이 컨소시움이 따를 경우 최소 100대 최대 400대 고등 전술 입문기 200m 가상접기, 입무기 200대까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미국 측은 F-16이나 F-35 등 고가의 전투기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동맹국 및 우방국들이 구매할 경전투기로서 일시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카이가 로키드 마틴과 함께 미 해군의 TSA 어치 사업에 성공할 경우 전체 규모는 400에서 60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이는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완제기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보관으로 이 중에는 KF-21 수출용 TF-50, 미국 수출형 수리용과 소형 모장 헬기 수출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를 기반으로 미국 사업 수주에 총력전을 펴고
정부와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더에 말레이시아에 1조 2천억 원 규모의 국산 전투기를 수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이는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국산 초음속 전투기 FAU-10 18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깜짝 발표를 했는데요. 수출 금액은 9억 2천만 달러, 1조 2천억 원으로 수출 기종은 공중급유 기능과 무장 확장 등 성능이 개량된 모델로 철도 납품은 2026년 진행될 예정입니다. 카이는 인도, 테자스, 파키스탄 JF-17, 러시아 미그-35, 튜니티의 효르제트 등 5개 기종과의 경쟁 끝에 FAU-10이 최종 낙찰됐다고 전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FAU-10과 비슷한 사양의 전투기 18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어서 공급 물량이 최대 36대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카이의 동남아 수출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로 규모 면에선 이번이 최대였습니다. 카이는 FAU-10의 검증된 성능과 운용 효율성, 원활한 후속 지원 능력이 동남아 시장에서 높게 평가를 받아 군용 항공기를 도입하려는 인근 국가들에서도 최우선 기종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이는 이번 수출은 양국 정부 간 협력 강화에 따른 결실이라며 카이는 FAU-10의 성공적인 납품과 운용 지원은 물론 방산 협력을 통한 장기적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전투기 납품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일부 해외 군사 매체에서는 한국이 전투기 시장 개척에 제일 적극적이라며 이런 기조가 이어질 때 향후 5년 안에 미국 다음으로 새로운 엔진 개발 및 전투기의 선두 주자로 떠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한국 측도 지난해 한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아세안 정상들과 만나 방산 협력을 논의했고 한국 공군도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 실사단 방한 당시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평가 비행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제작 및 납품뿐만이 아니라 애프터 서비스도 완벽히 약하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국 공군이 폴란드가 한국에서 구매한 국산 경공격기 TWA-50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폴란드 조종사를 대상으로 비행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FAU-10을 운용할 폴란드 조종사 4명이 입과식을 제2전투비행단에서 열고 관련 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폴란드는 지난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FAU-10 48대 구매에 대한 이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공군은 올해 2차례에 걸쳐 폴란드 조종사 총 8명을 교육할 예정으로 1차 교육생도 4명은 오는 7월 21일까지 2차 교육생도 4명은 5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교육이 잡혀있다고 밝혔는데요. 폴란드 조종사들은 제2전투비행단에서 개인별로 배정된 우리 공군 조종교관으로부터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O-10으로 비행기로 공중 조작 등 운용 방법 전반에 대한 교육을 11주간 받게 되며 이후 제16전투비행단에서 다시 11주간 국산 전술 입문기 TAO-10을 통해 공대공 공대지 전술 훈련 등 실전적 전투 기술을 연마하는 전술 입문 과정을 진행합니다. 입문 과정이 종료되면 카이로 이동해 1주간 FAU-10 시뮬레이터를 탑승하며 지상에서의 비행 습달 훈련을 마치고 폴란드로 귀국하게 되는데요. 교육을 받을 예정인 폴란드 조종사 체크슬라벤크 소령은 지난해 폴란드 댕글린 공군기지에서 펼쳐진 블랙 이글스 에어쇼에서 TO-10의 놀라운 기동성을 매우 인상 깊게 봤다며 이 우수한 항공기의 조종반을 직접 잡아 뜯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비행교육 시스템 통해 폴란드의 영공을 굳게 지킬 모든 노하우를 배우고 돌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교육을 주관하는 일잠비 통합교육훈련 대대장 소령은 국산 항공기와 함께 우수한 한국형 비행교육 체계를 수출한다는 마음으로 교육훈련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폴란드 조종사들이 새로운 항공기에 잘 적응하고 전투 기술을 연마해 폴란드 자국의 영공 수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는데요. TO-10과 TAO-10, FAU-10 등 TO-10 계열 항공기를 현재 운용 중인 국가는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 등 총 4개국입니다. 묵용국가로 추가될 폴란드는 FAU-10P를 운용할 예정으로 펜은 FAU-10 시리즈 중 최초로 능동기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하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기로 결정해 우리 공군이 운용하는 기체보다 성능상으로 앞설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약 5개월 만에 말레이시아와 FAU-10 18대 1조 2천억 원 규모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 이어 동남아시아에서 네 번째 계약 규모로는 동남아 국가 가운데 최대인데요. 세계적으로 경전투기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FAU-10의 뛰어난 성능과 사후 관리 능력이 널리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카이는 이집트 시장을 공략하며 아프리카 진출도 노리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열리는 에볼론 국제 에어쇼에 처음으로 참가해서 오세아니아주까지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이는 내년에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진출을 이뤄내겠다는 계획, 장기적으로 1,000대 수출이 목표입니다. FA50의 성공은 순조로운 개발 과정을 밟고 있는 KF21의 수출로 이어질 수 있어 의미가 더 깊습니다. 일본 밀리터리 매체들은 이에 대해 유해의 반응을 내놨는데요. 한국이 이렇게 빨리 전투기를 생산 및 납품까지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의 영역으로 생각했다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포천 주한미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폴란드가 한국의 뒤통수를 친 걸까요? K2 흑표 도입 이후 M1 에이브람스 116대를 추가 도입한 폴란드 때문에 세계 방산 시장이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수한 성능에 훌륭한 가격, 빠른 생산 속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던 한국 무기체계의 성능이 의심받기 시작한 건데요. 오늘은 폴란드가 K2를 도입하고도 에이브람스를 추가 도입한 진짜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T-72는 소련과 러시아를 포함한 무려 15개국에 수입된 동구권 베스트셀러 전차인데요. 하지만 걸프 전쟁을 시원하게 말아먹으면서 존재 가치가 추락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동구권의 전차 개념, 즉 빠른 기동력을 기반으로 한 회피후 타격과 대구경 주포에서 나오는 강력한 화력이 외면받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달랐습니다. 걸프전을 상세히 분석한 군사 전문가들은 T-72미 참패 원인으로 지나치게 좁은 내부 공간을 지적했습니다. 러시마 전차는 빠른 기동력을 위해 최대한 장갑 두께를 줄여놨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사 장갑과 전면부에만 방호력을 집중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보니 전차 내부 공간이 상당히 협소해졌는데요. 오죽하면 포탄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승무원 탑승 공간 아래쪽 포탑 회전부에 탄약 대부분을 쑤셔 박아놨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측면 장갑이 상당히 얇아서 비교적 약한 타격에도 쉽게 유폭이 일어나고 포탑이 사출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 중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받은 러시아 전차의 포탑이 무려 3층 높이까지 튀어오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탄약고와 승무원 탑승 공간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든 돌아만 가면 장땡이라는 식의 인명경시 사상 탓이지 동부권 전차의 설계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요. 특히 한국의 지리적 특성을 생각하면 관측 회피 및 피탄 회피는 필요불가결한 설계 사상입니다. 방어전을 기본으로 상정한 군사교리와 국토 70%를 이루는 산막은 아무리 전차라 하더라도 산막전을 감지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구름을 이용한 은폐연폐를 가능하게 하는 낮은 차체와 험지에서의 빠른 기동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일례로 이 사진을 보면 M1 에이브람스 1위, 90식 전차, 레오파르트 2, T-92 크기 차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K1A1이 오리지널 동부권 전차민 T-90을 제외하고 가장 작은 크기라는 걸 말 수 있습니다. 심지어 K1은 승무원 전투실을 차체에 파묻으면서까지 최대한 정보를 낮췄는데요. 이 효과는 과거 한미면 훈련 모의전 당시 K1이 훌륭한 매복 전술로 M1 에이브람스를 격파했다는 기록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박먹은 역할이던 우리 군 전차 부대 1개 소대, 즉 3대의 K1이 에이브람스 20여 대를 격파했는데요. 이것만 봐도 동부권 전차 설계 개념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K1은 자동장 전장치를 탑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탄 적재 또한 탄약수, 가대, 차체 탄약가대, 후방 가대에 나누어 적재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유폭을 방지한 건데요. 이처럼 K1은 얼핏 동구권의 설계 개념을 따라간 듯 보이지만 그 디테일한 부분에는 서구권 전차의 설계 개념이 상당히 많이 녹아 있습니다. 애초에 북한이 T-72를 도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를 잡기 위해 만들어진 전차가 K1인데 무작정 동부권 전차를 따라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요. 1970년대 중반 우리 군에서는 한국형 전차 사업을 추진할 때 미 육군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개발사인 크라이슬러 디펜스를 탐색 개발 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크라이슬러가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에 매각되었을 때도 한국은 기술자들을 파견해 기술 이전을 받아 전차 개발에 반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K 전차는 한때 베이비 에이브람스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기반 기술과 외형에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K2 슈표 전차는 K 전차의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1995년부터 개발되었는데요. 당시 한국은 1차 불공사업으로 러시아의 T-80U를 원형 그대로 이전받았고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를 해체 분석하며 획득한 기술을 K2 전차 개발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K2는 한국의 기술 융합 능력을 토대로 서구권과 동구권의 전차 기술의 장점이 반영된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K 전차의 버슬식 자동잠 전장치인데요. 이는 탄약이 포탑 후방에 적재되고 장전수가 탄을 꺼낼 때만 문이 열리는 방식입니다. 탄약이 승무원 구역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유폭이 가능한 상황에도 폭발 방향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패널 등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즉 전차가 피격당해도 차체가 부서질지만 전 최대한 승무병의 생존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2는 부족할 수 있는 방어력을 채우기 위해 앱스 능동형 방어체계를 갖추어 방어력을 극한까지 올렸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능동형 방어체계는 3차원 탐지 추적 레이더, 열상 탐지기, 통제 컴퓨터와 발사장비 및 대응탄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이 덕에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이 아군 전차에 도달하기 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T-80U에서 습득한 방사성 방호 라이너를 추가해 혹시나 모를 생화학전과 방사능 오염까지 방지했는데요. 여기에 56톤에 불과한 가벼운 무게에도 800mm 장갑까지 관통한 자탄을 방어할 수 있는 압도적인 방어력, 평기 시속 70km, 야지 시속 50km까지 주행이 가능한 놀라운 기동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전혀 과장이 아니라 K2는 동구권 전차의 빠른 기동력과 서구권 전차의 방어력까지 모두 갖춘 완성형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도 K2가 M1A2 에이브람스보다 우세하다는 입장을 내놓을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폴란드는 왜 K2980대 도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추가로 116대의 에이브람스 전차를 도입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K2의 에이브람스 전차가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나토 동부 방어의 핵심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약 200여 대의 T-72 전차를 지원하기도 했는데 이에 따라 방어 역량의 격차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크라이나에 자신들이 쓸 물량까지 지원했다는 얘기인데요. 이로 인해 EU와 나토는 최후의 방어선인 폴란드에 막대한 맥스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를 이용해서 좋다는 무기체계는 가능한 한 모두 도입하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이참에 설계 결함이 수두룩한 동부권 무기체계에서 서구권 무기체계로 군의 노선을 갈아 끼우고 있습니다. 반면 K2표는 공격을 위한 전차입니다. K2는 높은 기동력과 방어력, 그리고 압도적인 공격력을 바탕으로 폴란드 칼리닌그라드 국경지대와 폴란드 벨라루스 국경지대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즉 최전선에서 먼저 뛰고 먼저 적을 섬멸하는 용도입니다. M1 에이브람스가 수도인 벨라루스 인근에 배치되어 방어 전술 위주로 선택한 것과 상당히 대조적인데요. 게다가 폴란드는 한국 못지않게 강과 하천이 많고 곳곳에 늪지가 있는 험한 지형입니다. 이런 지형에서 자주 도하가 가능하고 험지와 질척이는 땅에서도 높은 기동력을 발휘하는 K2는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폴란드는 K21초도 물량을 칼리닌크라드 최전선에 배치했는데요. 정리하자면 K2표는 최강의 창이고 M1 에이브람스는 최강의 방패입니다. 각 무기체계가 담당하는 분야가 다른 것이죠. 그리고 현재 이게 가능한 군대는 상당히 드문데요. 주한미군이 있는 대한민국과 K2, 에이브람스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폴란드 정도뿐입니다. 이러니 K2가 사실은 겉만 멀쩡하다는 멀토당토하는 헛소리가 나오는 건데요. 이제 전세계 방산시장에는 동구권, 서구권을 뛰어넘어 한국식이라는 새로운 분류 방법이 등장할 때입니다. 특히 전투기도 무시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무기 중 하나로 여러 나라에서 뛰어난 성능을 내세워 경쟁하고 있으며 차세대 전투기 개발 붐이 일어날 정도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은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인 템페스트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이 공동개발에 참여하면서 스웨덴이 사업 탈퇴를 선언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영국은 일본의 전투기 기술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는 동시에 한국 전투기에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영국이 자국 전투기 개발보다 KF-21에 더 진심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은 공동개발국인 이탈리아, 스웨덴과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은 일본과의 계약 추진시킨다고 깜짝 발표하였죠. 영국은 일본과 F3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건데요. 그래서 일본의 최첨단 항공전자 장비와 레이더 기술을 도입하고
영국의 미사일 기술과 최첨단 차세대 엔진 기술을 공유하면서 전투기 개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스웨덴의 사부는 사업 참여 중단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사부의 CEO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지부진한 속도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여 영국이 주도하는 템페스트 사업에 대한 참여를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밝힌 것이죠. 그는 프로젝트 초기에 정한 계약 조건이 아직도 실현되지 않았으며 전투기 사업 파트너들이 항상 자신의 요구 사항들만 고려하였고 자신들은 항상 깃전이었다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자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사업 기술 개발에 집중되지 않았다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일본이 프로그램을 재설정하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고 했으며 프로젝트의 진행 방향이 이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템페스트 사업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스웨덴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점점 자신들의 주장이 배제되며 입지가 줄어들었고 영국, 일본, 이탈리아의 전투기 개발 기술에 접근할 수조차 없게 되자 불만이 커진 것이죠. 서브는 8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지닌 스웨덴 대표 방산업체로 글로벌 항공우주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이스민 39 그리펜 전투기가 가장 많은 인기를 받았었죠. 스웨덴은 이미 발전된 항공 산업을 꾸리고 있기에 독자적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역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어긋나며 문제가 발생했던 공동 개발 사업은 비단 템페스트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은 과거에도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과 함께 전투기 타이푼을 개발했습니다. 항공 기술을 총집결해 공중전에 특화된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하였는데요. 그런데 생산 과정에서 4개국의 일자리 보존과 같은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타이푼 전투기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국가는 빠르게 폐업 처리 중이며 제대로 운영되는 전투기는 100여 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국의 항공 산업은 정체될 수밖에 없었고 미국과 프랑스에 추월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영국은 새롭게 템페스트 사업을 추진했던 것인데요. 이번 템페스트 사업 역시 위험성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 개발은 일반적으로 기술을 함께 개발 공유하고 개발비도 함께 내기에 개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용 욕구와 개발 스케줄이 정리되지 않는다든가 만들어진 기체의 성능에 만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공동 개발은 공중 분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스웨덴보다 개발비를 많이 투자하는 일본에 높은 기대를 걸며 새로운 파트너로 선택했지만 각국의 협력 관계가 얼마나 잘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영국과 일본의 전투기 공동 개발 계약 체결이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인데 프로젝트에서 일본이 갑자기 열애를 당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장관인 벤 롤러스가 일본이 주최하는 F3 전투기 개발에 영국이 일본 전투기 사업에 참여해도 얻을 게 전혀 없으며 일본 측의 기술적 신뢰성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인데요. 영국 정부가 미쓰비시 전투기 개발 수준이 형편없음을 알고 있으며 영국과 일본의 공동 개발 시 만족하게 할 만한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못한다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 영국이 한국과 방산 협력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혀져 한국 방산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군사 언론은 KF-21 보람의 전투기 5번째 시제기가 실물로 공개됐으며 시제기 2호기 역시 시험 비행까지 성공했다고 보도하며 현재 분담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은 분담금 및 전투기 엔진 개발 과정에서 협력국을 찾고 있고 말하였는데요. 이에 영국 기업 롤스로이스 엔진이 한국에 손을 내밀어 군사동맹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영국 판버러 국제 에어쇼 현장에서 제러미 킬 영국 국방부 획득 차관과 양자회담을 하고 방산 분야 협력을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제러미 킨 차관은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으며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현재 영국 국방부는 폴란드에 이어 한국산 K9 자주포 80대 구매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차후 KF-21을 도입하는 것 또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영국 국방장관으로부터 세계 방산시장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신뢰성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차후 영국은 한국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시험 비행을 참관할 계획입니다. 영국 수출 수준은 KF-21 전투기를 전 세계에 시연하고 지금까지 개발한 성능을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투기 부품을 국산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보다 세부적인 성능 향상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세계 방산 시장에 대한 판매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수출이 불발이 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아랍에미리트의 무기를 판매하려 했을 때 미국산 부품이 10% 포함되었다는 사유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모든 계약을 해지한 전례가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이 밝힌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 우리나라의 전투기 엔진 자체 개발은 2026년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무기 관련 사항은 극비기의 모든 사항이 비밀리에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가능한 선에서 자체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식으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간혹 나오기도 하고 있죠. 과거 한국은 자체 개발 전투기가 없는 약소국이었기에 무기 판매국인 미국에 엄청난 각지를 당해왔습니다. 미국은 AS 서비스도 거의 제공하지 않고 구매 가격 및 운영비 역시 높게 책정했습니다. 2019년 3월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대당 1천억 원을 들여 F-35A를 도입했습니다. 미국은 보안 절차라며 전투기 실물도 보여주지 않았고 자신들의 전력이 노출된다며 여러가지 까다로운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약자 입장인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약자의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전히 KF-21C제기에 미국산 엔진이 사용됐다는 한계점은 있습니다만 이제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상황이었다면 높은 엔진 비용을 요구하며 바가지를 씌우려 했겠지만 이전과는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죠. 높은 엔진 비용을 요구하며 바가지를 씌우려 했겠지만 이전과는 달라전. 이제 한국 전투기에 대한 전 세계의 높은 관심 속에서 항공 분야 세계 강국으로 도약할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값비싼 미국의 전투기를 구매하려던 국가들은 한국 전투기 KF-21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4세대 전투기들은 꽤 오래돼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KF-21은 이제 막 시험 비행에 성공한 최신 전투기로 각종 첨단 기술이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첨단 제조업 기술력은 앞으로 발전해 나아갈 것입니다.